네. 자, 이번에 글의 내용 구조 이해의 파트를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어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첫 번째 문단과 글의 이해입니다. 문단은요, 통일된 생각을 이루는 문장들의 집합체로서 달리 단락이라고도 합니다. 문단과 단락은 같은 말입니다. 자, 문단의 짜임은요, 주로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소주제문 동그라미, 뒷받침 문장 밑줄 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주제문을 항상 찾아서 한 문단 안에는 주제문이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문을 밑줄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 나머지의 뒷받침 문장들은 밑줄을 치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은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문. 한 문단의 중심적인 생각이나 중심, 화제를 표현하고 있는 문장. 뒷받침 문장은요, 소주제문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면서 소주제문을 도와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밑에 기역, 니은, 디귿은 별표를 치겠습니다. 통일성. 한 단락 안에서 다루어지는 화제 혹은 중심 생각이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개 이상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락은 전달하려고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단락에서 다룰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자, 통일성의 핵심은 뭡니까? 그렇죠. 주제는 하나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한 단락에서의 주제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두 번째, 완결성. 하나의 단락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중심 내용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단락이나 글은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인 일반적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진술로 이루어진다. 일반적 진술은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구체적 진술은 예시, 비유, 이유 제시, 해명, 상세화 등을 하는 부분이다. 대체로 단락에서는 중심 문장이 일반적 진술이 되고요, 보조 문장이 구체적 진술이 되기 십상이다. 이처럼, 자, 표시할게요. 하나의 단락이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을 모두 갖추고 있을 때 완결성입니다. 중심 문장만 띡 안 되는 거예요. 보조 문장만 띡,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중심 문장과 그 뒷받침 문장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일관성.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 여러 문장들이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일관된 질서와 논리에 맞아 한다는 뜻이다. 자, 여러 문장들이 긴밀히 결합되어, 여기다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접속어, 동그라미. 접속사가 올바로 쓰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속어구를 사용하여 앞뒤 문장을 연결함으로써 뒷문장의 앞문장에 대한 관계를 밝히고 뒷문장이 나아갈 방향을 예고한다. 일부러 이제 접속어구를 생략할 때도 있지만 지나치게 생각하면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요? 접속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용어구입니다. 이그저 계열의 지시어 등과 같이 앞이나 뒤에 나오는 내용을 다른 용어로 대신하는 방법. 이 경우 그 대용어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처럼 이는, 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은요, 바로 분명하게 가리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것도 없는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있단 말 나오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되고. 세 번째, 동일 어구의 반복. 주로 그 단락의 핵심 어구를 거듭 사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자, 동일 어구가 반복되는 건 지나치게 반복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 방식이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성의 결여입니다. 친구가 일수록 돈 거래는 삼가야 한다. 사소한 금전 문제로 친한 친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지간해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지 않을 뿐더러 빌려주지도 않는다. 물론 돈이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도 있다. 자, 첫 번째 주지 문장이 뭐였습니까? 친구 관계일수록 돈 거래는 삼가야 된다. 근데 갑자기 이게 돈독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그래서 친한 친구가 돈을 꾸어달라고 할 때에는 난처하기 짝이 없다. 이거는 뭡니까? 위에 계속 이게 거래를 삼가야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좋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통일성에 어긋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 간의 돈 거래를 할 시기가 이제 조금씩 다가올 텐데요. 이제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이제 돈을 벌면은요, 공무원은 대출이 잘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돈 꿔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돈을 안 빌려줄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빌려주면은요,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리러 왔다는 것은요, 일단 은행에서 막혔고요. 그 다음에 제2금융권 막히는 거고요. 제3금융권, 사채시장에까지 손을 뻗었을 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형제들 다 막혔을 때 친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친구한테 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돈이 생기면은요, 친구한테 먼저 갚는 게 아니라 제1금융권의 사채부터 갚죠. 그 다음에 2금융권, 1금융권, 부모님, 형제자매들 갚은 다음에 친구입니다. 그러면 친구한테 갚을 때쯤 되면은 많이 벌었으면 상관없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계속 안 갚아요. 언제 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언제 줄 거야? 너 왜 이렇게 나한테 그래? 내가 안 준대? 오히려 더 화를 내죠.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빌릴 때는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한테 내가 받지 않아도 이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 만큼만 빌려주세요. 내가 이 친구를 100만 원 정도는 줘도 된다 생각하시면 딱 그것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경험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친구 관계 동거래는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완결성의 결여입니다. 백인의 문명이 감각의 문명인 반면 황인의 문명은 초감각의 문명이다. 백인과 황인의 자연에 대한 수용 태세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두 문명의 이와 같은 질적 차이는 두 문명에 각각 상반되는 득과 실을 가져왔다. 자연과 대립하고 이것을 정복의 대상으로 본 백인은 과학과 부와 편리와 생활환경과 본능의 충족을 얻었다. 그 반면 대우주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무한의 세계를 잃었던 것이다.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백인의 이야기는 했고요, 황인에 대해서는 얘기 없죠. 자, 분명히 아까 위에서는요, 백인과 황인의 문명의 차이를 얘기해놓고 밑에는 백인만 나왔어. 그럼 이제 황인의 것을 이야기했는데 빠졌죠. 이거는 바로 완결성의 결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장 쓰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일관성의 결여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잘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안다는 것이다만 안다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허망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암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알미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자, 보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요? 접속사가 다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에는요, 따라서, 2번에는 물론, 3번에는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넣으면은요, 쉽다라는 거. 결국 이렇게 중간에 접속사가 빠져서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바로 일관성. 주제와 어긋나는 건 통일성. 그리고 마지막, 전체 내용에서 뒷받침 문장이 빠지면 완결성이 결여되는 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무엇이 결여된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또는 다음 중 위 보기에서 결여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문단을 나누는 이유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기 위해서고요. 작은 부분을 더 크게 묶어 생각하기 위한 거고요. 읽는 이에게 간간히 쉬어 생각할 틈을 주기 위해서이다. 뭐 쉽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고요. 문단의 종류에 따라 문단의 성격, 자,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이 있죠. 형식 문단은 형식적 특징으로 구별되는 문단이고요. 내용 문단은요, 내용에 따라 몇 개의 형식 문단을 다시 더 큰 단위로 묻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양의 지리학과 환경과학은요, 기본적으로 물질주의 내지 기능적 기계주의의 속성을 지닌다. 우리의 국토 공간은 어쩔 수 없이 변질을 겪었다. 지방의 특성은 사라지고 익명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상주의 아파트와 전주의 아파트가 다름이 없고 초등학교 건물의 모양과 크기는 인구 규모가 같을 경우 전국이 똑같다. 땅마다의 상징성도 모두 파괴되었다. 이러한 공간의 획일성은 인간성의 상실을 더욱 촉진시킨다. 기성세대는 고향을 잃었고 새로운 세대는 고향이 없다. 풍수사상은 모든 지리적 요소들에 대해 매우 인간적인 실존성을 부여한다. 추상적이고 귀하학적인 공간을 구체적인 삶과 관련된 유기적 관계에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인간적 의미가 없는 공간은 사실상 죽은 공간이다. 땅에 인간적 의미를 주어
이용과 소유의 대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으로 환원시킨 것이 풍수사상이다. 자, 보세요. 앞문단에서 서양 지리학의 획일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뒷문단에서 우리의 풍수사상의 인간론적인 의의를 밝히고 있어요.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형식상 두 문단으로 나눴다라는 것. 즉, 문단의 구분을 무엇 때문에요? 위에는 지리사상, 위에는 풍수사상이죠. 밑에는요, 자, 어떤 거예요? 위에가 지리학적인 내용이고요. 밑에가 풍수사상이었죠. 그러니까 다루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문단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두 문단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의 위상에 따라 주요 문단과 보조 문단입니다. 주요 문단 당연히 주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보조 문단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도입, 단락, 전개, 상술, 전제, 첨가합니다. 그래서요, 전체의 글에서 주지문은 거의 한 단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단락들이 그 주지문을 위한 각가지 어떤 사례들, 그러니까 뭐 이유도 되고요, 도입이 되고요, 전제도 되고요, 상술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단의 위상을 해서 나와 있고요. 자, 밑에 볼게요. 문학작품은 실로 일국의 언어 운명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은 그 예술적 매력으로 하여 대중과 친근하며 지상에 고착됨으로써 큰 접하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인과네요, 여기는요. 이렇게 볼 때 동그라미 별표 칠게요. 이렇게 볼 때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말과 마찬가지죠. 문학작품을 산출하는 작가야말로 매우 존귀한 위치에 있으며 동시에 국가나 민족에 대하여 스스로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존재하고가 아니라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단이 주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가 중요합니까? 문학작품을 산출하는 작가가 매우 존귀한 존재이다. 자, 3문단. 사실 수백 번의 논의를 하고 수백 가지의 방책을 세우는 것보다 한 사람의 위대한 문학가가 그 언어를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괴테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좋은 예이다. 예시죠. 그러면은 3문단은 예시 단락이 되네요. 그럼 1문단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죠.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전제, 도입 단락이었죠. 두 번째는요, 바로 주지문이었고요. 세 번째가 예시 문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락은 2문단. 그 다음이 1문단, 마지막 예시 단락은 항상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겁니다. 예시 단락이라는 것은 결국 주지문, 주지 단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문단이기 때문에 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넣었을 때 그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5번에 볼게요. 문장 및 문단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가 주지와 상술입니다. 주지 문장과 상술 문장은 내용적으로 대등하다. 대등 동그라미. 그러나 주지 문장은 추상적 진술인데 비해 상술 문장은 구체적 진술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지는 추상적, 그 다음에 상술은 구체적입니다. 가족의 윤리는 그 본질에 있어서 정감적, 추상적이죠. 정감적. 가족이라는 집단에 있어서 안녕과 질서가 원리가 되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따지는 법이 아니라 혈연적 관계의 근거를 둔 정의요 덕이다. 이게 구체적. 그래서 기억이 주지, 니은이 상술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주지 부연이에요. 그러니까 주지 상술은요,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길게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근데 부연은요, 앞에 있는 주지 문장에서 빠져 있는 내용을 보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주지 문장에서 빠졌거나 더 다루어야 할 내용을 보충 첨가해서 설명하는 것이 부여 문장이다. 빠진 내용을 다루는 경우만을 보충이라는 용어로 개념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언어는 우리의 삶의 세계를 밝히며 우리의 사람됨을 창조한다. 언어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과 언어가 우리의 사람됨을 창조하는 것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이 주지, 니은이 부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도입, 전개, 주지입니다. 결국 이때는 주지가 맨 마지막 문장의 정리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독서, 즉 글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표시할게요. 도입은요, 이렇게 의문형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의문형으로 딱 진술하면은 읽는 독자는 어떤 효과를 갖죠? 그렇죠. 관심을 집중하게 되죠. 호기심 유발, 독자의 주의, 환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입 부분입니다. 자,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소리내어 읽는 능력과 구별된다. 읽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그 의미를 해석하여 그 내용에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글은 완전히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별표 독서는 문자로 표기된 문자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독서란 무엇이다 라는 마지막 문장 주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옆 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전제와 주지입니다. 전제와 주지는 앞에 이제 전제문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제는 주지 문장 앞에 위치하여 주지를 뒷받침하는 것을 가리키고 주지는 전제를 추론하는 데 있어 논리적으로 밑바탕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전제는 주지의 상위 개념일 경우가 많다 표시. 전제는요, 주지의 상위 개념일 경우가 많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도시와의 물결은 세계적인 규모로 파급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시 이외의 지역에도 도시적 생활 양식이 침투하고 매스미디어에 의한 대중문화의 보급이 이와 병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도 점차 고조되어가는 도시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그 해체와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민의 생활과 의식도 차차 변형을 가져오고 있다. 자, 도시와의 물결, 대중문화의 보급 이런 것들은요, 전 세계적인 어떤 현대사회의 특징이죠. 그리고 니은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한정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범위로 한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요? 농촌의 범위를. 그게 바로 주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문은요, 바로 전제문보다 그 의미가 어떻게 해요? 작습니다.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섯 번째, 주지와 확인입니다. 주지에 대해 확인 관계에 있는 문장은 내용적인 면에서 주지와 대등하다. 자, 주지, 확인 관계 연결은 대개 이와 같이, 그러므로, 따라서 등의 접속어를 사용합니다. 자, 기억, 책의 선택과 독서의 방법은 독서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공부나 연구를 위해서 책을 읽을 수 있고, 공부, 연구 동그라미, 교양 동그라미, 단순히 여가 동그라미. 공부나 연구를 위해서 책을 읽을 때에는 책의 선택도 그에 알맞아야 하며 방법도 속독이나 통독보다는 정독을 해야 할 것이며 때로는 내용을 요약하며 읽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한 독서는 정독보다 주로 통독을 하게 된다. 단순히 어떤 통계 자료나 단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훑어 읽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훌륭한 독자는 목적에 따라 독서의 방법을 적절히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 마지막 비읍 문장과 기억 보세요. 책의 선택과 독서의 방법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해놓고 맨 마지막에 독자는 목적에 따라 독서의 방법을 적절히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확인, 반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이 주지고요. 니은에서 미음까지는요, 구체적인 내용 설명, 상술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섯 번째, 주지와 논거, 논거와 주지. 그러니까 먼저 주지를 얘기하고 뒤에 논거를 얘기하냐, 아니면 먼저 논거를 얘기하고 주지를 얘기하냐, 이런 건데요. 논거에는 표시할게요. 예시, 인용, 이유 제시가 있습니다. 예시, 인용, 이유 제시. 자, 흥부전을 읽고 난 뒤에 보이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심성에 박수 보낼 거고요. 무능력에 실망할지도 모르고요. 또 비인간적 행위에 대해 질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특이한 성격에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읽고 난 뒤에 반응이 사람마다 다른 것은 자라온 환경, 과정이 다르고 상이한 경험에 쌓인 인생관, 가치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지막 이유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의 주지, 보이는 사람마다 반응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맞아요. 흥부전에서 흥부를 이제 굉장히 착한 동생이고 놀부는 악한 형으로 묘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반대로도 여길 수 있습니다. 놀부가 이제 흥부가 너무나 게으르고 맨날 와서 빌어먹으니까 그것을 이제 깨우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모질게 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형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흥부는 너무나 게을러 터져가지고
자식을 먹여 살릴 능력도 없으면서 자식만 많이 낳은 그런 어떤 남편상 또 아버지상으로 묘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네.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왜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즉, 생각해보면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이라는 게 있고 양심이라는 게 있죠. 이 상식과 양심이라는 것이 왜 공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에 살아온 환경, 그 다음에 배경,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좌우한다고 여겨지는 거죠. 굉장히 똑같은 사건을 보고요,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요,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와 틀려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거죠. 그래서 인정할 줄만 알면은 세상을 살기에 어렵진 않고요. 저 사람은 나와 틀려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사는 게 빡빡해집니다. 다 싫고 그냥 멀리하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다름을 인정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틀림으로 본다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글의 이해를 보세요. 글의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와 요지입니다. 주제는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근본 의도나 중심 내용, 표현하고 주장하는 그 무엇. 결국 주제는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파악의 단계는요, 각 형식 단락의 주제를 파악한 후 단락 간 연결 관계를 파악합니다. 중심 단락과 보조 단락으로 구분하여 내용 단락을 파악하고요, 각 내용 단락의 주제 및 소주제문을 정리하고요, 내용 단락의 주제를 통합하여 요지를 정리합니다. 요지의 내용을 하나의 주제문으로 압축합니다. 대체로 2, 3, 5절에 관용어와 체언의 수직관계로 된 명사구로 진술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글들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은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글을 많이 보면서 어떤 글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하는 사람이고, 어렵다는 것은 글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글이 흘러갈 거라는 걸 예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방법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하세요. 주제는 바로 이 파악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악의 방법은요, 그 글이 무엇에 대하여 쓴 글인지 확인한다. 자, 무엇, 표현 대상, 제재, 화제 표시해 놓고요. 표현 대상이나 제재나 확인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일단은 첫 문단에 주로 화제는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문단에 화제를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는 작은 따옴표로 표시될 겁니다. 작은 따옴표로 나오면 정말 감사한 거죠. 땡큐 해가지고 그 화제어가 딱 제시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문단에 단락에 반복되는 어휘가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어휘가 바로 또 화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첫 문단에 그런 내용이 없다. 두 번째 문단에는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화제가 첫 문단에 없고 두 번째 문단에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 글은 뭘 설명하려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화제는요, 첫 문단 또는 많아봐야 두 번째 문단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은 따옴표 또는 반복되는 어휘, 이거를 찾아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어디에 주로 나오느냐? 문장 성분의 주어에 주로 나옵니다. 뭐뭇은, 뭐뭇이, 뭐뭇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고 보면은 화제어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주제 파악의 방법,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 글이 무엇을 대해 쓴 글인지 확인한다. 무엇이 어떠하다는 것인지를 파악한다. 무엇이 동그라미,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파악한다. 자, 위의 질문을 되풀이해서 가장 범위가 좁은 것을 주제로 한다. 자, 이때 무엇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주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의 질문을 되풀이하고요. 그 다음에 실용문에서는 겉에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문학작품인 경우에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작가의 의도나 사상, 창작 동기 등에 유의하여 표현합니다. 주제문이 한 편의 글에서 무엇에 대한 답이라면 주제는 답에 대한 질문의 형식이므로 이 둘의 관계를 잘 살핀다. 그래서 주제문이 한 편의 글에 어떤 무엇에 대한 답이에요. 그
무엇에 답에 대한 어떤 질문의 형식이 바로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니은의 요지 보겠습니다. 주제와 요지에서 요지. 요지란 주제를 뒷받침하는 뼈대가 되는 내용으로 한 편의 글에 진술된 내용의 핵심적인 요점을 말한다. 표시. 자, 내용의 핵심적인 요점입니다. 글의 처음이나 마지막 또는 글 전체에 나타나고요.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진술하고요. 대의 핵심 부분의 요약 또는 결론 단락의 중심문이 요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요지 파악의 방법은 각 단락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하여 내용을 요약하고요. 단락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요. 중심 단락을 찾고요. 중심 단락의 주제 문장을 찾아 이를 중심으로 작성하고요. 예시, 인용, 상술, 부연, 삽입, 보충 단락은 중심 단락이 안 되고요.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어휘나 구절에 유의하여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지와 주제, 제재, 핵심어의 관계를 볼게요. 자, 무엇이 어떠하다. 판소리는 민중적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학생은 학문 탐구에 매진해야 된다. 무엇의 무엇. 자, 이거는 주제. 판소리의 성격, 인간의 특징, 학생의 본분 이런 거. 핵심어는 민중적, 언어, 학문 탐구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밑에 있는 글을 가지고 한번 표시를 하겠습니다. 세계의 인류가 네오라는 건 너나 이런 뜻입니다. 너나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최고요, 최후의 희망이요, 이상이다. 그러나 별표 항상 그러나 앞에 있는 문장 말고 뒤에 있는 문장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멀고 먼 장래의 일이요 현실의 일은 아니다. 사회 동포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인류가 향상하고 전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마땅히 할 일이나 이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일이니 현실의 진리는 동그라미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고 1번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2번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3번 이것이 뭡니까? 1, 2, 3번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인류의 현 단계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다. 자, 결국 이 글의 작가가 이 단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맨 마지막 문장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이 글은 이상과 현실의 선후관계를 축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글이다. 일단 요지는 현실의 진리는 민족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와 같이 A는 B다 형식으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현실의 진리는 주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민족국가의 수립이 주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 바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요약한 게 무엇인지 이걸 찾아내라는 거였습니다. 자, 글의 내용은 간단하죠. 이 사람은 현실의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상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현재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면 좋을 일, 먼 미래에 이루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제목, 제재, 대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글의 소재나 내용 또는 상징적인 용어로 나타낸 것을 말하고요. 논설문, 설명문에서는 글의 소재가 제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문에서는요, 제재가 제목이 되고요. 제재와 소재가 나와 있는데 소재는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글의 모든 재료고요. 제재는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소재, 즉 중심 재료를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무엇이 어떠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함의 내용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소재나 제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매우 아름다운 나라이다. 우리는 국어를 승화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과 국어가 제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재는 곧 표현의 대상이 되는 화제인 경우가 많죠. 당연히 중심 소재이기 때문에 화제가 바로 설명의 대상, 그래서 그게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4번 대의는요. 한 편의 글에 담긴 개략적 의미를 말합니다. 각 단락을 나누고 단락별 요지나 주제문을 연결, 종합하여 작성하고요. 중심 단락을 중심으로 내용을 압축하여 작성합니다. 즉, 대의는 기억에 표시하는 거예요. 한 편의 글에 담긴 개략적인 의미가 대의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약. 글의 중심 내용을 문맥에 따라 간결하게 압축하여 쓰는 것이죠. 자, 가보세요. 핵심적인 내용과 지엽적인 내용을 구별하여 이해하고요.
글쓴 목적이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글의 흐름에 맞게 논리적으로 전개하고요. 의도를 왜곡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정리해낼 수 있고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신의 생각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약입니다. 요약 방법은요. 정확히 읽고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 내용 단락으로 나눠 소주제문을 찾아내고요. 각 단락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정리, 주제문과 개요를 작성, 예시나 비유 등의 구체적 진술들은 제, 왜 표시해 놓으세요. 이런 거는 요약에 빠져야 됩니다. 알겠죠? 예시문은 빠져야 돼요. 비유 안 돼요. 개요에 따라 분량에 맞춰 요약문을 쓰고요. 화제들을 단순히 나열해 놓지 말고요. 자,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퇴고의 과정을 거쳐 요약문을 보완합니다. 이런 요약문들을 잘 내려가야 그 글을 읽으려는 어떤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요약문은요, 그 TV에서 보면은 그 예고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막 예고편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막 그거에서 막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시청자들이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가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막 자극적인 장면도 탁탁탁 나와가지고 뭐 슈퍼스타 K 같은 경우도 막 이제 막 눈물 흘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당신 아웃이야 막 이런 것들 막 편집해 놓으면 사람들이 뭐지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게 하나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TV에서의 요약은 좀 약간 낚시성이 많죠. 막 되게 기대하고 봤는데 별거 아니었던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번에 글의 내용 파악하기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란 즐거운 마음을 독서란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지설이다. 세상에는 실제적 목적을 가진 실리 실득을 위한 독서를 주장할 이가 많겠지만 아무리 그것을 위한 독서라도 기쁨 없이는 애초에 시류를 거둘 수 없다. 독서의 효과를 가지는 방법은 요컨대 그 즐거움을 양성합니다. 선천적으로 그 즐거움에 민감한 이야 그야말로 다생의 수견으로 다복한 사람이겠지만 어렸을 적부터 독서에 재미를 붙여 그 습관을 잘 길러놓은 이도 그만 못지않은 행복한 족석이다. 자, 독서의 즐거움은 현실파에게나 이상가에게나 공히 발견의 기쁨에 있다. 콜럼버스적인 새로운 사실과 지식의 영역의 발견도 좋고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나 식의 에드워스적인 영감, 경건의 발견도 좋고요. 나와 같이 에머슨의 말에 따라 천재 작품에서 내버렸던 자아를 발견하면 더 좋은 일이다. 요컨대 부단의 즐거움은 맨 처음 경이감에서 발원되어 진리의 바다에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면학의 서라는 글인데요. 자, 첫 번째 볼게요. 핵심 정의를 보면은요, 우선 이 글이 이제 일독을 하여 보면 독서, 즐거움 등의 말이 자주 나타나는 걸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반복되는 어휘가 무엇이다? 화제예요. 자, 반복되는 어휘가 화제어입니다. 즉, 화제는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또 단락의 중심 내용이 각 단락의 처음이나 끝에 온다는 글의 일반적 현상에 비춰볼 때 이 글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적 진술이 글의 첫머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독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요약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가에 보면은 독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실리 실득을 위한 독서라도 기쁨 없이 시료를 거둘 수 없다. 독서의 효과를 얻으려면 독서의 즐거움을 양성해야 한다. 독서의 즐거움을 가진 이는 행복한 족속이다. 이게 바로 요약문입니다. 각 문장의 핵심을 가지고 나열했고요. 뭐는 빠집니까? 그렇죠. 예시, 비유는 빠지게 됩니다. 나문단에 독서의 즐거움은 발견의 기쁨에도 있다 하면서 새로운 영역의 발견, 영감이나 경건의 발견, 자아의 발견. 독서의 즐거움은 경이감에서 발원되어 진리의 세계에 도달한다. 자, 가와 나의 요약문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체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것보다 더 간결하게 잘 표현되어 있죠. 단 예시나 비유는 다 빠진 상태에서요. 핵심만을 거론했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요약문을 말고 밑에 주제와 요지를 보시면 의미의 기칙으로 보아 가가 더 일반적이고
가가 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 주지고요. 나는 구체적 진술의 단락임을 파악할 수 있다. 자, 나가 구체적 진술인 거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쵸? 나의 사례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례가 집중되어 있다는 건 예시고요. 그 예시가 나타난다는 거는 위에 있는 문단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주지문이라는 것은 예시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술이나 부연 같은 문단을 가지고 위에 있는 주지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문단. 글의 성격입니다. 이 글은 미독의 과정을 통해 개인적 체험이나 생각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한자 어휘를 많이 써서 멋을 부렸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곧 현학적인 수필, 현학적 표시해놓고요. 현학적이라는 건 학식을 드러낸다,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일 때는 지식이, 많은 지식을 갖고 이제 글이 어떻게 보면은 어휘량이 풍부하다라고 될 수 있고요. 나쁜 의미로 보면은 잘난 척입니다. 허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선 현학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또 주지단락의 중심문 1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 한다의 형태이므로 계도적인 성격의 그림을 알 수 있다.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건 독자에게 요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지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글을 보면은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같은 내용이 옆에 핵심 정리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요. 제가 이제 해줄 내용들은요. 그 다음 페이지 올바른 이해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글의 올바른 이해 방법. 문장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 문장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해당 단어나 구절의 밑줄이나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읽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요, 사실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제가 쓰는 방법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독해 방법이 자기만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기만의 노하우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굳이 바꾸지 마십시오. 굳이 바꾸지 마시고요. 본인의 방법이 제가 독해를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잘 파악을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라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 글들을 지금부터 이제 하는 내용들을요. 잘 정리를 하셔서 그 내용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독해가요. 막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많이 보고 많이 해봐야 돼요. 요즘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강호동이라는 한 우리 스포츠인 씨름 선수가 여러 가지 운동들을 배우면서 이제 습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씨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지만 다른 스포츠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족하죠. 그 처음에 했을 때 보면은 막 뭐야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되던 강호동이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서 실력이 이렇게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강호동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엄청난 연습, 반복을 했던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거 어려워요. 되게 쉽지 않네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어떤 부분에 부족한지 원인을 분석하고요. 그 부분을 반복한다면은 분명히 실력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어려워요, 안 돼요 라고 한다면요.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제 첫 번째는요. 일단은 해당 단어나 구절의 밑줄 동그라미를 친다. 이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는 책에 낙서하는 거 싫어요. 표시하는 거 오히려 방해돼요. 하지 마십시오. 그게 낫다면은. 근데 그런 거를 안 해놓고 지금까지 하면서 어려워요. 잘 파악이 안 돼요 하는 사람은 해보십시오.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 핵심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금방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서술어에 주의하며 읽자. 서술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예술이 실용적 가치를 넘어선 즐거움과 미적 효과를 추구한다면 실용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표시할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결국 이 다음 내용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관계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용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관계. 자, 세 번째 줄에 이 관계는 뭐예요? 대립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요, 예술을 위한 예술의 이론까지도 나오게 된다 하면서 마지막, 이들에 따르면 예술은 일체의 실용적 관심을 떠나야 하며 실용적 가치에 치우친 예술은 좋은 예술이 될 수 없다. 즉, 실용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사이에는요, 실용적 관심을 떠나야 어떻게 해요? 실용적 가치에 관심을 떠나야 된다는 거고요. 실용적 가치에 치우친 예술은 좋은 예술이 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용적인 거에 치우치면 예술은 좋지 않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어에 집중해서 보면은 다음에 전개될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작가의 태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수식 구절은 대체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경우가 많고 피수식어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식 구절이 길게 늘어질 때는 그 부분을 뭘로요? 가로로 묶어서 시각적으로 수식 구절과 피수식 핵심어를 구별한다. 자, 한마디로 자 보세요. 조선왕조 중기의 격렬한 당쟁의 이론적 무장으로 이용된 주작은 주작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앞에 거 뭐요? 주작에 대한 설명을 가로를 치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어는 주작이기 때문이에요. 주작을 보면 이 땅에서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면으로만 기형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영정시대를 전후하여서는 하나의 인습적인 화근으로 전락하게 이르렀다. 자, 서술어 한번 표시해볼까요? 인습적인 화근으로 전락하게 이르렀다. 결국 이 주작은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서술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주어의 핵심어, 그 서술어, 그 핵심어에 대한 작가의 생각, 서술어의 밑줄. 그러면은 내용 파악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 중복되는 문장은 당연히 가로로 묶어서 중복 내용임을 시각적으로 노출시킨다.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게 마련이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하며 무엇이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하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을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자, 여기에 접속사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뭐 넣을 수 있을까요? 뭐요? 그렇죠. 즉입니다. 즉 보세요.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즉 넣었을 때 그러면 이제 즉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건 결국 뭡니까?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을 봤을 때요. 즉 앞에 게 짧으면 그게 핵심, 뒤에 거는 구체적인 내용. 즉 앞에 게 길면은요, 그게 사례, 뒤에 게 그 일반화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즉 앞뒤에 있는 문장을 잘 보고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가로로 묶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앞뒤 문장은 같은 겁니다. 네. 다섯 번째, 부정의 뜻을 가지면서 뒤에 나오는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문장은 가로로 묶어서 제외하고 뒤의 핵심을 강조한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볼게요. 이제 이러한 것은 일종의 파격 또는 일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있는 것 모두를 격렬한 파괴로서 온통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끊으세요. 아니라 끊으세요. 자, 아니라 앞에 나오는 건 X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것 그대로 놔두면서 그 있는 것을 한번 들어 올렸다가 딴 자리로 모양을 바꿔내는 이를테면 가장 지속적이고 은근하면서 낙천적인 뒤흔듦 표시해놔요. 이게 바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뭇이 아니라, 이 뭐뭇이 아니라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 윗글에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또는 개념어 얘기하고 그 개념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할 때 아니라 앞에 있는 게 마치 맞는 것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별표를 치고 그 앞에 있는 거 밑줄 친 다음에 X를 확 쳐버리면은
그 단어가 나올 때 이건 아니라 그랬어! 라는 게 눈에 띄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 방법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열거되는 경우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동성, 두 번째 경제적 안정. 그러면은 눈에 시각적으로 잘 들어온다는 얘기죠. 7번째, 접속사의 앞뒤에 나오는 내용의 상호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요. 내용의 전후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자, 접속사 네 번째 줄 때문이다. 자, 그러나 별표 쳐놓고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요? 앞에 있는 문단관 대조, 그리고 거기가 핵심. 이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입장에 서면 모든 사물을 이해할 때 경험적 사실성을 경시하는 경향을 배제하지 못한다. 핵심인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문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번호를 붙여가면서 핵심 내용 나와있죠? 그리고 나서요, 자, 밑에 실로 공리공론을 논하는 데서 만족할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표시하고 내용을 연결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은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독해 원리를 좀 얘기하고 있고요. 자, 실제적인 글이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분석하는 훈련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보면은요, 단락의 이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락별로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문장, 즉 주제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대체로 한 단락에서 주된 문장은 하나이다. 그렇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요. 다음 문단 보세요. 연습을 할 때에는 단락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단락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파악하느냐가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독해할 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첫 번째,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 핵심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포괄적인 문장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오늘날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한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내용이 바로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 나라마다 정치상, 경제상, 사회상으로 불평등, 불합리, 민족과 민족의 시기, 알력, 침략, 이게 다 뭡니까? 불완전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핵심 내용, 뒤에 있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정적인 내용이 나온 후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는 앞에 나온 단정적인 내용이 당연히 핵심 주장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심한 시련을 겪고 있다. 첫 번째, 사이비 민주정치의 범람. 두 번째, 정치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 세 번째, 원인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열거할 경우 양자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런던 스모그가 석탄에 의한 구시대적 공해라면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는 그 발생 과정의 복잡성에서 현대 공해의 특징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가 대기 오염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축적하게 된 것도 로스앤젤레스 사건을 통한 것이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대기 분진이었다. 공장, 소각장 등에서 나온 분진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집진 시설을 의무화하여 몇 년 후에는 분진의 배출량이 현재 검사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계속 가시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아왕산에 의한 것으로 보고 연료의 교체를 위해 했었다. 그러나 계속되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었다. 자, 로스앤젤레스는 1940년경부터 급성장하여 1954년 약 400만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게 된 자동차 도시였다. 자동차는 특히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를 배출하여 여름철 강렬한 태양광선에 의해 광화학적 산화물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눈을 따갑게 했던 스모그의 원인은 대기 중 오염물질에 태양광선이 작용한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 첫 번째는 분진 아니었어요. 두 번째 항상도 아니었어요.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자, 스모그의 원인이 대기 중 오염물질에 태양광선이 작용한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태양광선으로 활성화된 질소산화물이 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유독한 펜을 만든 결과이다. 따라서 표시할게요.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에는 광화학 스모그란 이름이 붙여졌다. 자, 로스앤젤레스의 광화학 스모그가 나타나게 된 과정. 그러니까 어떤 것이 광화학 스모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원인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경우 양자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물질적인 경향과 가치만 따르고 있을 뿐 정신과 문화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상실된 균형을 하루빨리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원인까지 파악했습니다. 자, 세 번째 구조 읽기입니다. 첫 번째 구조 파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독해의 구조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이 서론, 본론, 결론이죠. 너무 쉽고요. 직렬시 발전하는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자, 문단이 5개가 있을 때는요. 제일 처음이 서론, 맨 마지막이 결론, 나머지가 본론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렬식 확장이 있죠. 본론 1, 2, 3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단 관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네 번째, 복합식 확장은요. 서론, 본론 1, 2, 3 되고 그 본론 1에 1, 2, 또 본론 2에 1, 2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런 정도의 글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려면 단락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하는 단락은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4번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접하는 독해 지문에서의 문장 구성은요. 2번과 3번이 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과 3번에 표시해놓고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 구조 추론입니다. 글의 일부분은 글 전체와 늘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일부만 제시된 글을 읽고서도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해낼 수 있어야 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제시된 글의 앞뒤에 제시될 내용을 파악하고 각 부분의 순서를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요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나 앞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봤을 때 이 글은 첫째, 둘째, 셋째 나올 것 같아요. 이 글은 쭉 사례를 제시하다가 나중에 결론 내릴 것 같아.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많이 보고 많이 습득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독해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다면은요, 이 교재가 끝날 때쯤에 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독해가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다 여기는 풀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상 문제까지 다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